반갑습니다. 기독인입니다. 벽돌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한 벽돌입니다. 이 책은 어느 방향으로 놓던지 섭니다. 딱 섭니다. 연습을 좀 하면 이렇게 한 모서리로,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모서리로 세워도 조금만 연습하면 설 리가 없죠. 책은 필립 K. 딕의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입니다. 단편집입니다. 이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는 이 책에 실려있는 25편의 단편 중에서 하나입니다. 영화 토탈 리콜의 원작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 비해서 원작은 굉장히 짧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제목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뽑아 들었었는데요. 서문을 읽다 보니까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애너 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작가인 것 같은데요. 이 책에 실려있는 전인간이라는 작품, 여기 전인간이라는 작품을 읽다가 저자 딕을 두들겨 패고 싶다는 편지를 이 저자에게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이야기이길래 저자를 두들겨 패고 싶었던 것일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자마자 바로 전인간을 가장 먼저 읽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 벽돌을 쳐다보면 항상 전인간부터 떠오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월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2살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12살이 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면서도 이 12살이 넘었다는 사실은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터라는 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하얀색 트럭이 다가옵니다. 트럭이 다가오는 걸 본 월터는 공포에 질려버려서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월터가 왜 이 트럭을 보고 그렇게 떠느냐? 이 트럭은 바로 아이들을 잡아가는 트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트럭은 아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무 아이나 잡아가는 건 아니고, 부모가 의뢰를 했을 때만 아이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12살 이하의 아이만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터가 12살이 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2살이 안 된 아이들은 부모가 의뢰했을 때 이 트럭에 실려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카운티 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카운티 시설이 뭐 하는 곳이냐? 사실 여기는 산후 낙태 시설입니다. 산후 낙태 시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낙태라는 것은 출산 전에 하는 게 낙태잖아요. 근데 출산 후에 낙태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는 살아있는 아이도 12살이 되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12살 이전에는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같이 책을 좀 살펴보면요. 자, 다행히 이 트럭은 월터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었죠. 월터를 지나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월터는 아주 공포에 벌벌 떨다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울면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낙태 트럭을 봤다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게 너를 데려가려고 온 거라고 생각한 거냐 하면서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12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만 잡아가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한테는 이제 영혼이 있단다. 법에 따르면 12살이 넘은 아이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카운티 시설로 갈 수 없는 거야. 알겠니? 너는 이제 안전하단다. 낙태 트럭이 보이더라도 그건 네가 아니라 다른 아이를 잡아가려고 온 거야. 절대로 너는 아니란다. 알아듣겠지? 그 트럭은 아직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직 전인간인 아이를 데려가려고 오는 거란다. 이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전인간입니다. 아직 인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12살이 돼야 영혼이 들어가고 인간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밖에서 다 뛰어놀고 있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전인간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더니 월터가 얘기합니다. 아직 영혼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예전이랑 똑같은 기분인걸요. 법적인 문제일 뿐이야. 그의 어머니는 기운차게 대답했다. 연령에 맞춰서 나누는 것뿐이지. 그리고 너는 그 나이를 넘었단다. 주시자 교단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법률을 통과시켰지. 사실 그 교회 사람들은 대상 연령을 더 낮추고 싶어 했단다. 그 사람들은 3살이 되면 영혼이 들어온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절충안이 통과된 거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네가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란다. 네가 속으로 어떻게 느끼든 간에 말이야. 이제 알겠지? 알았어요. 라고 하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었잖니. 그러자 월터가 분노와 슬픔을 터뜨립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매일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철망달린 우리에 잡아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합리한 두려움일 뿐이야. 어머니가 말합니다. 제프 보겔이 잡혀가던 그날 그 모습을 봤어요. 울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트럭 뒷문을 열고 걔를 던져놓은 다음에 뒷문을 닫아버렸다고요. 그건 2년 전 일이지 않니? 너는 그때 약했고 말이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얘가 이렇게 막 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지금 불량하게 굴고 있는 거야. 아주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쩌면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카운티 시설로 가서 그 아이를 찾아 입양했을 수도 있지. 자기를 돌봐주는 더 나은 부모를 만났을 수도 있지 않겠니? 그 아이를 죽이기 전에 3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니까 말이야. 그녀는 자신의 말을 수정했다. 아니, 잠재우기 전에. 자, 유기견 센터처럼 여기에 잡혀온 아이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오면 사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죽이기 전에라고 표현을 했다가 아니, 잠재우기 전에라고 말을 바꾸죠. 근데 월터가 조금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잠재운다 또는 그들을 잠재운다라는 말이 마피아식 표현이라는 사실은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은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정체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또는 자신이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근원을 보여준 것이다. 그들 모두가 하는 일이다. 월터는 생각합니다. 나는 2년 전 어린아이였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 내가 지금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도 영혼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영혼이 없는 거겠지.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 금속 색깔의 트럭, 부모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아이를 데려가는 창문에 철장이 쳐진 그 트럭,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일 수 있었던 오래된 낙태법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부모들 뿐인 거지.
그 아이가 영혼이나 주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며 2분이면 진공 흡입기로 빨아내버릴 수 있었던 그때 말이야. 의사 한 명이 하루에 100명을 해치울 수 있었다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야. 그런 아이는 전인간이었으니까. 지금의 트럭도 마찬가지야. 그냥 영혼이 몸에 들어가는 시기를 뒤로 늦추기만 한 거지. 자, 왜 12살이 영혼이 들어가는 인간이 되는 기준이 됐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육체에 영혼이 들어가는 연령을 재기 위해 간단한 시험을 실시했다. 대수와 같은 고등수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영혼이 들어가는 시기를 재는 기준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수학 능력, 이 대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영혼이 있는 인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월터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인간인 것 같아. 월터는 그렇게 생각하며 어머니의 창백하고 환한 얼굴을, 차가운 눈빛과 이성적인 엄격함이 깃든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이제 당신과 같은 존재인가 봐요. 이야, 인간이 되니 정말 좋네요. 이제 트럭이 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릴 필요도 없고 말이죠. 이제 좀 기분이 나아진 모양이구나. 내 말을 들으니 그 정도의 불안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게지.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겁먹은 건 아니에요. 월터가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 트럭은 가버렸고 그는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럼 다른 전인간이 잡혀갔겠죠. 하지만 며칠 후면 돌아올 것이다. 트럭은 1년 내내 모습을 보였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죽느냐? 아이들의 허파에서 공기를 빼내 죽인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죽이다니 왜일까? 그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었다.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식이라고. 그는 납세자라는 게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분명 아이들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일 거야. 월터가 묻습니다. 엄마, 카운티 시설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기와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는 건 말이에요. 카운티 의회에다가 청원을 해야지.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요? 그곳에 아이들은 없고 카운티 공무원들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폭탄을 던져버릴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의 어머니가 엄격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월터는 그녀의 얼굴에서 홀쭉한 납세자의 주름살을 보았다. 그리고 월터는 겁에 질렸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겁먹게 한 것이다. 그녀의 차갑고 탁한 눈에는 아무것도, 영혼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영혼이 없는 것은 바로 당신이야. 당신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빗정말은 죽음의 언어 말이야.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는 다시 밖으로 놀러 나갔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죠? 인간이냐 아니냐를 법으로 정하는 세상. 그리고 법으로 정한 시기가 돼야 영혼이 들어가고 인간이 되는,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낙태시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닌 상태, 즉 전인간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전인간입니다. 엄마와의 대화 이후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월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뭐 개와 고양이를 잡아간다는 트럭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트럭은 한 달에 한 번만 온대요. 개와 고양이를 잡아가는 트럭. 그런데 낙태 트럭은 매일 와서 매일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개와 고양이도 큰 방에 집어넣고 허파에서 공기를 빼서 죽게 만드는 거지.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니까. 작은 동물들한테도. 동물과 인간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있죠. 동물들은 가끔씩 데려가니까요. 어떤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어떤 법은 어기기 위해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임의로 생명을 뺏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한다면 정말 어떤 법은 어기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이해가 갑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생물일수록 더 간단하게 죽일 수가 있는 걸까? 자궁안의 아기, 한때 전출산이라 불렀고 지금은 전인간이 된 낙태의 대상.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
누가 그들을 위해 대신 항변해 줄까? 한 사람의 의사가 하루에 100명씩 죽여 없앨 수 있는 생명들. 무력하고 조용히 그저 죽음을 맞는 생명들 말이다. 의사는 태연하게 다음 아이에게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나누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뭐 월터한테 너는 이제 12살이 넘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월터가 하는 얘기. 12살이잖아. 넌 이제 안전해. 하지만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12살도 안전한 나이였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니까 점점 뒤로 밀려요. 나중에는 12살도 안전한 나이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을 바꾸면 상황은 또 달라지고 전인과는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이 그어지게 되겠죠. 자, 낙태 트럭이 또 하나 다가옵니다. 아주 노래를 시끄럽게 틀고 뭔가 즐거운 듯이 다가와요. 그러다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목표물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목적지가 나타나면 그는 음향 시스템을 끄고 소리 없이 목표에 접근했다. 자, 마치 짐승이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노리는 트럭의 기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한 아이를 보고 불황자로 판단한 이 트럭 기사가 경적을 울립니다. 그 아이는 한 6살 정도 돼 보였는데요. 이 아이는 또 공포 때문에 얼어붙게 되죠. 자, 트럭 운전사가 가서 말합니다. D카드를 내놔 봐라. D카드. 아이가 D카드가 뭔가요? 이 아이는 D카드가 없었습니다. D카드라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원한다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증명으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D카드인데, 이 D카드가 없으면 아이들은 불황아로 분류가 되고 카운티 시설, 산후 낙태 시설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이는 공포로 떨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 트럭 기사가 이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카운티 시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들었겠지. 하지만 거기서 잠재우는 것은 병신하고 쭉정이 놈들 뿐이란다. 평범하고 잘생긴 아이들은 입양되고 말이야. 네 머리카락을 자르고 멋진 옷을 입혀서 훌륭한 신사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는 네가 갈 집을 찾아주고 싶은 것뿐이란다. 그게 목적이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는 육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뿐이란다. 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너를 낚아채 갈 거야. 그러면 너를 이끌어줄 부모도 없이 이곳에서 혼자 돌아다닐 일도 없게 되겠지. 새 부모가 생길 거란 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빵도 실컷 먹여주고 너를 등록해 주기도 하겠지. 알겠니? 지금 너를 데려가는 곳은 잠시 머무는 숙소일 뿐이야. 훌륭한 새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곳이란 말이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아무도 저를 입양해 가지 않으면 거참. 여기 빅서 벼랑에서 떨어지면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걱정 마라. 시설 측에서는 네 친부모에게 연락을 할 거고 그러면 네 부모가 너를 원한다는 15A번 버스 서류를 가지고 너를 찾으러 올 거다. 어쩌면 오늘 바로 올 수도 있지. 그동안 너는 드라이브도 좀 즐기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만나보는 거야. 이럴 기회가 그렇게 자주. 싫어요. 경고하지만 나는 카운티 공무원이다. 페리스가 싹 달라진 말투로 말했다. 하면서 이제 좀 무섭게 다시 이제 태우려고 강제로 태우려고 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애를 수용소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유아 보호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수용소라는 단어는 히피들이 비꼬는 소리고 우리 업무의 총체적 성격을 고의로 왜곡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요. 저 안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가둬놓는 거 아니던가? 하면서 나타난 이 남자는 누구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왜 D카드가 없느냐? 발급 비용 $90를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D카드가 없습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자기도 영혼이 없다면서 자기도 카운티 시설로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트럭 운전사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에너지와 연료 부족 때문에 인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필요가 있어. 안 그러면 10년 안에는 누구도 식량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건 단지 첫 단계일 뿐이고. 와우. 에너지와 연료가 부족하니까 인구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대요. 급격하게. 마치 생태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같죠. 이 생태 근본주의자들은 굉장히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단 하나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그 생명을 하찮게 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요 책을 보게 되면요, 생태 근본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생태계 이념, 인간이 가장 위에 있죠. 그런데 생태 근본주의 이념에서는 이제 인간이 동물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그냥 뒤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뭐 항상 지구를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생태신학자 토머스 베리 목사는 우리 인간은 세상에 고통을 주고 있다.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의 악마다. 우리는 지구의 가장 성스러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은 결코 다른 생물종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며 자연에 대해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고. 에이즈는 인구를 감소시켜 지구 생태계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뭔가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인간을 악마화하고 인간들을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모자란다, 뭐 에너지가 모자란다, 인구를 빨리 좀 감소시키자, 타노스 딱 해서 한 반씩 날려먹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요런 책에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공기의 연금술. 자, 이 사람들이요, 요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식량 부족으로 이들의 중요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고 싶다면 지난 100여 년간의 인구 증가 그래프를 보면 된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 인구는 10억 명에 달했다. 오늘날 인구는 60억 명 이상이며 계속 늘고 있다. 우리 모두 야채만 먹고 1800년대 후반 최고의 기술로 농사를 짓는다면 지구에는 약 40억 명이 살 수 있다. 이론적으로 나머지 20억 명 이상은 토머스 멜서스나 파울 에르리히 등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처럼 식량 공급을 초과하는 인구 때문에 자연적으로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6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아도는 식량을 소비하고 있고요. 세계 여러 곳에서 기근이 들기보다는 비만이 유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을 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인구를 급격하게 줄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물론 이 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책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버지가요, 나타나서 이제 나도 데려가라. 나도 영혼이 없다. 나도 대수를 할 줄 모른다. 나한테 영혼이 있다면 찾아보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열받아서 말합니다. 당신은 미쳤어. 이 출산 후 낙태 음모와 그 이전에 있었던 태아를 마치 무슨 종양처럼 제거해버리는 낙태법 모두 미친 짓이야. 결국 무슨 결과를 낳았는지 보라고. 만약 태아를 법적 절차 없이 죽일 수 있다면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못할 건 뭔가. 양쪽 경우의 공통점은 살해 대상이 무력하다는 거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란 말이야. 이봐, 당신 나도 잡아가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트럭 짐칸에 앉아있는 아이들 3명하고 함께 가겠어. 이러면서 버티기 시작하자 이 사람이 이제 본사로 연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상관이 그냥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같이 트럭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트럭에는 아이 셋과 어른 1명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해요. 나는 대수 같은 것은 못한단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지.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그 아들이 아닌 다른 아이가, 나는 9살이지만 방정식을 풀 줄 알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설에 도착하면 그 사실을 가지고 애원해 볼 생각이란다. 커다란 수로 나누는 일도 나한테는 쉽지 않았거든. 나는 영혼이 없어. 너희 3명의 아이들과 똑같은 존재란다. 가면서 또 트럭 운전사는 말합니다. 당신도 세상에 물건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소. 에너지나 사과 주스나 연료나 빵이나 우리는 인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일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아이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또다시 밝히게 됩니다. 요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월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기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배경은 미국이고요. 이제 이들이 그 캐나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는 미국하고 법이 달라서 이런 산후 낙태 뭐 이런 법은 없어서 그곳으로 가고 싶다, 아들하고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내와의 생각 차이를 드러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캐나다는 법률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같이 가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낙태 트럭입니다. 자, 아들이 물어봐요. 왜 대수를 모른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그 삼각 어쩌고 하는 것도 할 줄 알잖아요.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자들이 우리 모두를 죽이거나 아니면 아무도 죽이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관료들이 정한 말도 안 되는 구분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영혼이 언제 육체에 들어가는 건가? 사실 핑계거리일 뿐이지. 무력한 아이들을 해치우기 위한 핑계. 내가 아는 거라고는 나눗셈과 곱셈, 뺄셈 뿐이란다. 이제는 분수도 헷갈릴 지경인걸. 하지만 옛날에는 다 알았잖아요. 학교를 나오면 다 까먹게 된단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아마 너희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잘할 거란다. 아빠, 저 사람들이 아빠를 죽일 거예요. 아무도 입양해 가지 않을 거라고요. 아빠는 늙었잖아요. 자, 웃긴 장면인데 안 웃기죠. 내용을 까먹음과 동시에 불멸의 영혼 역시 내 안에서 빠져나간 셈이지. 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를 아예 정리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낙태 찬성론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자들이 임의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거야. 임신 8주 전에 태아는 미국 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9주 후에 태아는 적어도 한동안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었어. 그러다가 그 낙태 찬성론자들이 들고 일어나 심지어는 7개월 된 아이까지도, 태아까지도 인간이 아니며 자격증이 있는 의사에게서 낙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지. 그리고 어느 날 신생아에게도 적용이 된 거고. 갓 태어난 아기는 식물과 같으니까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낙태 찬성론자 로비단체는 법정에서 신생아가 그저 사고나 자궁의 유기적 운동에 의해 밖으로 빠져나온 태아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승리를 쟁취했지. 하지만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최후의 선을 그어야 하는 거지? 아기가 처음 미소를 지을 때, 처음 말을 하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향해 손을 뻗을 때 합법적 경계선은 계속 뒤로 밀려나기만 했지. 그리고 이제 가장 야만적이고 임의적인 경계선이 생겨난 거야. 고등 수학을 할 수 있을 때라는 경계선이. 그렇다면 플라톤이 살던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들은 대수학은 모르고 기하학만 알았으니까. 대수 자체가 훨씬 더 훗날 아랍인들의 발명품이잖아.
이건 말도 안 돼. 게다가 종교적인 구분도 아니고 단순히 법률의 구분일 뿐이잖아. 교회는 훨씬 예전부터, 사실 논쟁의 시초부터 배아와 그 뒤를 따르는 태아 모두가 지상 위를 걸어다니는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생명체라고 주장해왔어. 그들은 이제 영혼이 육체에 들어간다라는 임의적인 구분이, 또는 현대적으로 말해서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정원에 앉아서 존재하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는 양 애써 용감하게 노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산후 낙태시설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와 세 아이 모두가 풀려나게 됩니다. 모두가 풀려나게 되고, 아까 그 월터,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월터의 아버지와 이 트럭에 탄 이 남자는 서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좀 데리러 와라 해가지고 그 월터가 데리러 오죠. 월터가 아니라 월터의 아버지가 데리러 오죠. 그래서 함께 이제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오면서도 또 그 캐나다에 가자는 그런 얘기들을 또 나누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월터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시 자유의 몸이 되니 즐겁지 않나? 안 그래? 그랬더니, 자유라, 집으로 갈 자유. 더 큰 그물에 걸려서 카운티 시설에서 사용하는 금속으로 된 기계 트럭보다 더 큰 트럭에 쑤셔 넣어질 자유 말이지.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참 자유가 아니죠. 대단한 하루였어. 그래. 모든 무력한 존재들을 위해 선하고 강력한 한 방을 날려준 대단한 날이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캐나다, 법이 다른 캐나다에 가고 싶은데 아마 못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말이 없어지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이제 뒤쪽에 이제 부록을 보면요, 각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 전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지로 이 저자를 두들겨 패고 싶다고 했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편으로 나는 조애너 루스의 절대적인 증오를 받게 됐다.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편지 중 가장 고약한 편지를 보내왔다. 그중 한 부분에서 그녀는 이런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훨씬 더 심하게만 했나 보죠. 나는 이 단편이 특정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낙태 문제에 대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욕하게 된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항의 편지도 여럿 도착했고, 그 중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낙태의 자유를 설파하는 조직에서 보낸 것도 있었다. 나는 언제나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서도 그럭저럭 버텨왔다. 유감이다. 하지만 전인간을 위해서라면 나는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내 의견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다. 마틴 루서 킹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 서 있으며 달리 어찌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저자 필립 K. 딕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1973년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처벌하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었죠. 그로부터 49년 만에 지난 6월 24일이죠. 그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인디애나주가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전인간의 저자 필립 K. 딕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굉장히 기뻐했을 텐데, 필립 K. 딕은 1982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작품을 꺼내서 그의 뜻을
기려 봅니다. 이 책을 보면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나서 첫 해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낙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태가 이루어졌을 것 같으세요?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첫 해에만 75만 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고, 이후 연평균 160만 명이 낙태 시술을 받게 됐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330만 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나므로 낙태 시술이 합법화된 이후 임신된 아기 셋 중 하나는 낙태되는 셈이다. 자, 330만 명이 태어나는데 160만 명이 낙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치른 전쟁 중에서 미국인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을 남북전쟁, 자기들끼리 싸운 전쟁이죠. 남북전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60만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4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60만 명이 죽었는데요. 낙태가 합법화됐더니 첫 해에 75만 명. 4년 전쟁하는 것보다 1년 동안 더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160만 명입니다. 합법적으로 자신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필립 K. 딕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잘은 모릅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되게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약자들, 정말 약자 중에 약자인 태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 그들을 위한 싸움을 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아픈 부분을 강력하게 찔렀다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필립 K. 딕의 전인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